열 압력탄이 진짜 말 그대로 악마의 칵테일이 되겠네요, 이게. 이름부터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주려고 갖고 오셨다면서요? 네, 마그네슘 가져와 봤고요. 순간 눈뽕을. 흔히 말하는 그 분진 폭발. 분진 폭발도 한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벙커버스터가 이 에너지로 뭔가를 뚫고 들어가는 이 관통의 위력 면에서는 사실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화끈한 폭발의 위력을 보여주는 폭탄으로서는 역시 열 압력탄을 빼놓을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열 압력탄 얘기하는 순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이름부터 멋있잖아요. 열 압력탄도 관심 많은 거 맞으시죠? 화학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네. 더 반응과 관련된 거죠. 네. 내재된 반응이냐 외부의 반응이냐 보면 또 많은 분들이 열압력탄이라는 단어보다는 뭐 연료 공기 폭탄이라거나 진공 폭탄이라거나 이런 명칭에 좀 더 친숙하신 분들도 있어서 도대체 어떤 원리길래 이렇게 이름이 다양한가 이런 거는 한번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화학자 입장에서 굉장히 설명해 주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오늘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은 열 압력탄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많이 설명해 주신 고폭탄이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고폭탄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몇 개만 짚어봐도 네. 나이트로 글리세린,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 그리고 뭐 TNT라든지 RDX나 다 이런 물질 여러 개를 말했는데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질소와 함께 산소가 같이 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어떤 물질이든지 태우려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산소를 어디서 공급받느냐? 당연히 폭발이라는 거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밀폐되어 있던 곳에서 순식간에 일어나야 되는데 밖에서 산소가 열심히 공급돼 가지고 모닥불 피우듯이 쓸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당연히 그 내부에 들어있는 산소를 가지고 작용을 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산화제라는 물질을 보통 섞어 쓰고 이런 고폭약들은 기본적으로 산소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열압력탄이라는 것들은 그런 게 딱히 포함이 되지 않은 종류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산소를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그런 폭발물이네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압력탄에 쓰이는 연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연료들은 대부분 쓸 수가 있는데 보통은 프로판, 뭐 가스로 많이 쓰죠. 뭐 뷰탄 같은 것도 되고, 뭐 에틸렌도 되고, 용접할 때 쓰는 아세틸렌도 되고 이런 뭔가 탄소랑 수소로만 되어 있어서 산소는 없는데 얘네가 산소가 공급되고 열이 가해지면 화르르 탈 수 있는 종류의 연료는 모두 포함이 되고요. 근데 독특한 거는 그런 중에 뭐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같은 금속들 역시 열압력탄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가끔 사고가 많이 나는 게 배관 같은 거 잘못 열려갖고 집안에 가스가 가득 찬 다음에 뻥 터지고 하는 것들이 사실 다 이게 열 압력탄의 폭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네요. 뭐 원리 자체로는 같죠. 물론 이게 처음에 불이 붙는 그 순간이 열압력탄의 원리고 그것 때문에 불타서 화재가 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연소 반응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뭐 또 방금 금속도 많이 연료로 쓴다고 했는데 금속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속 중에서도 잘 타는 금속과 잘 못타는 금속들이 있습니다. 탄다는 게 뭐냐? 결국에는 산소랑 얼마나 결합을 잘하느냐, 그러면서 빛과 열을 얼마나 많이 방출하느냐를 우리가 금속이 탄다라고 말하는데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은 굉장히 산소랑 결합을 잘해요. 그래서 2000도 이상의 고온과 아주 밝은 빛을 내기 때문에 이런 금속들로 이루어진다면 금속도 충분히 재료가, 그 연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주려고 갖고 오셨다면서요? 네, 마그네슘 가져와 봤고요. 이게 이제 마그네슘 조각을 짧게 잘랐습니다. 이거 네. 답을 붙이면은 여기 화재 납니다. 엄청난 테이블에 위력이죠. 구멍이 뚫릴 정도로 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불을 붙이면 네, 되고요. 한번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순간 눈뽕을. 이렇게 마그네슘이 굉장히 밝은 빛을 내고 아마 이걸 집에서 해보신다고 마그네슘 구해서 하다가 일반 라이터나 성냥으로 하면은 불이 안 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잡고 있는 손에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토치를 꼭 사용하셔야 제대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금속 리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붙이는데 시간이 몇 초 걸렸지만 그러면 사실 폭탄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분말로 아주 고운 분말로 만들면 순식간에
불이 붙어가지고 탈 수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이게 물질을 아주 곱게 작은 입자로 만들면은 그만큼 반응이 더 빨라지는 효과를 내죠. 네, 뭐 학교에서 배우는 건 보통 각설탕과 가루설탕 중 뭐가 물에 잘 녹느냐. 이건 단순하게 작은 걸 떠나서 얼마나 주변에 있는 거랑 잘 접촉을 할 수 그렇죠. 있느냐인데, 가루가 되면 당연히 우리의 목적인 산소랑도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순식간에 탈 수가 있고, 또 그 열로 연쇄 반응이 되니까 한 번에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그 분진 폭발. 분진 폭발. 영화에 항상 등장하죠. 마지막 순간에 꼭 분진 폭발로 나오는데, 이 분진이란 게 가루다 보니까 얘네들이 아주 급격하게 반응을 해서 폭발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을 분진 폭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이 분진 폭발 어렸을 때도 장난 삼아서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장 교수님도 많이 해보셨죠, 솔직히? 많이는 안 했어요. 위험하잖아요. 아, 왜 그러세요? 분진 폭발도 한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저도 간단하게 옛 추억을 생각해서 폭발을 볼 수 있는 이런 걸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 갖다가 잘 곱게 채를 쳐갖고 깔때기에다 잘 담고요. 이 분말을 이 불꽃에다가 확 확산을 시키면은 이 주변에서 이 분말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밀가루로도 그 분진 폭발을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 말고도 뭐 톱밥가루라든가 여러 가지 석탄가루, 철가루 등등등으로 다양한 분진 폭발을 해볼 수가 있지만은 집에서는 웬만하면은 절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모든 물질이 분진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시는 분 많은데, 안전하다 생각했던 밀가루라든지 흑연가루 이런 거는 당연히 분진 폭발을 하고, 이렇게 마그네슘을 타고 나면 새하얗게 바뀌잖아요. 이게 바로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된 모습인데, 이미 산화가 된 물질은 더 이상 산소랑 결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안전하다. 하지만 대부분은 위험하니까 항상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이런 분진 폭발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죠, 사실 화학적으로. 네, 우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연쇄 반응이기 때문에 모든 폭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산더미처럼 해가지고 쏟아 부었다. 그러면 그냥 불이 꺼진다거나 네. 타는 냄새가 날 뿐이고, 너무 적으면 반응이 안 가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1세제곱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100g, 정말 많고 잘 타는 거라면 1kg 정도가 효과적으로 분진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서, 가정에서 하는 거는 그 정도로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죠. 그래서 위험하다 보니까 지금 이 영상만으로 즐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1세제곱미터당 뭐 100g에서 1kg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셨는데 이거 왜 그런 거죠? 분진 폭발이 보통 일어나는 조건을 보면 뭐 밀폐된 곳이에요. 뭐 보관하는 창고라든지 오랫동안 쓰지 않은 공간이라든지, 그렇게 밀폐된 곳은 산소가 들어오고 나오고가 아주 공급이 원활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이 처음에 딱 탔을 때 거기에 있는 산소를 소모시켜 버리면은 더 이상의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분진 폭발이 아니라 그냥 화르륵 작게 타고 끝나는 게 돼버리는 거여서, 그걸 고려했을 때 적정한 양의 농도가 돼야만 분진 폭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최적의 비율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정도가 적당하다. 그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군요. 근데 이 분진 폭발 사고가 사실 심심치 않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창고나 공장에서 끔찍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는 걸 보면은 평소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 창고나 공장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곡물을 보관하는 사일로라든지 아니면 오래 방치된 창고라든지 모두 다 분진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아니 그러면 그런 창고 환경에서 이 사람들이 일하면서 뭐 담배를 폈나 불을 피웠나 왜 터지는 건가 할 수 있지만, 가루를 쓰는 곳들은 가루를 내거나 보관하는 장비들이 있고, 이런 장비들에 먼지가 쌓이거나 하다 보면은 스파크가 발생하죠. 이 스파크라는 게 우리 생각 그냥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서 보통 폭발물의 기폭에도 스파크 장치가 많이 쓰이는 것처럼, 그죠. 그런 예상치 못한 잠깐의 불꽃, 번개불 때문에 모든 게 폭발하게 됩니다. 2008년 미국에서 이제 임페리얼 슈거라는 그 설탕 공장 이름부터, 이곳의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생겼어요. 무려 13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40명가량이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1963년에 일본의 한 탄광에서 폭발 사고가 났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사고였던 게 무려 458명이 사망했던 대참사로 이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분진 폭발이 가볍게 넘길 만한 그런 해프닝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위험성이 높은 사고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먼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폭약에 비하면은 연소 속도라든가 폭발 압력 이런 게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훨씬 작죠. 왜냐하면 고폭약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작게 만들어진 그 폭탄이나 탄환이 터져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빠르게 일어나지만 분진 폭발의 조건 자체는 우리가 밀가루 포대에다가 불을 갖다 댄다고 터지지가 않잖아요. 이미 넓은 곳에 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작동이 가능한 거여서 이걸 수치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분진 폭발의 전파 속도가 초당 2에서 3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진 폭발이 걷잡을 수 없는 위험함을 생각하지만 이게 아무리 빨라져도 음속을 넘는 폭갱까지 가지는 않아서 비교한다면 당연히 고폭약보다는 약하지만 그럼에도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게 천천히 모든 게 다 확실하게 타들어가면서 그 열과 압력을 주변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살상력은 혹은 그 위험성은 충분히 높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군사적으로 쓴 게 이 열 압력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실전용 열 압력탄도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일단 에어로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딱 점화시키는 이런 단계로 작동하게 되는 건가요? 네, 구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에어로졸 상태로 만들면 너무 넓은 공간을 차지하니까 네. 그 상태로 사용하기는 어려워서 연료를 액체 상태라든지 이런 다른 농축되어 있는 상태로 보관이 되어 있던 게 1차 기폭으로 에어로졸이 확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되고? 2차 기폭을 통해서 거기에 열을 붙이는 점화 단계, 그래서 분진 폭발과 같은 원리를 일으키는 이런 방식으로 열압력탄이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연료로 방금 얘기해 주셨던 LPG나 뭐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런 금속 분말 같은 걸 쓰게 되나요?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쓰고요. 근데 목적 자체가 효과적으로 열압력탄이 점화가 돼서 터지는 것까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 안에 고폭약을 혼합하기도 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하겠죠. 대표적으로는 불꽃이 튀기만 해도 큰 사고로 이어졌던 그런 질산 암모늄 같은 걸 넣거나 아니면 PETN 같은 이제 폭발 물질을 넣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확실하게 터트리는 용도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진 폭발의 원리 플러스 다양한 폭발물을 믹스하는 진짜 말 그대로 악마의 칵테일이 되겠네요, 이게. 그렇다면은 이런 군용 열 압력탄이 이런 악마의 칵테일로서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는데, 특별히 이게 더 큰 위력을 발휘한 이유가 있나요? 일반 폭발은 그냥 강한 압력이 발생해서 휙 지나가지만 이런 열압력탄 같은 것들은 이렇게 제어된 상태로 서서하게 모든 산소를 불태워서 열과 에너지, 압력의 변화로 만들기 때문에 피해가 훨씬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열 압력탄이 장갑 차량들 상대할 때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원래 이 전차 같은 것들은 지난번에 봤던 철갑탄 같이 빵 때리는 순간적인 이런 충격에는 굉장히 잘 견디게 설계가 돼 있지만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느리게 꾹 눌러주는 이런 충격에는 오히려 대비가 덜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열압력탄에 의한 압력이 한번 와장창 흔들어 주면은 이 장갑 구조가 뒤틀리면서 오히려 장갑이 부서지는 효과가 크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 압력탄을 진공폭탄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네. 이런 면에서 이 진공 효과라는 게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거죠? 아무래도 공기 중에 퍼져 있던 산소를 소모시켜 버리니까 보통 금속에 결합이 되거나 다른 걸로 바꿔 없애져 버리니까 그것만큼 압력이 변하고 또 산소가 제거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진공폭탄은 진공 현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제 우리 생각만큼 진공이라는 게 위협적인 건 또 아니거든요. 네. 우주 공간 나가면 사람이 터져 죽을 것 같지만 사람은 일기압 따위는 별것도 아니고 버티는 내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산소가 고갈돼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들이 완전 고갈된 게 아주 빠른 시간에 된다면은 되돌아오면서 압력이 변하는 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라 진공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작용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혹자는 진공에서 이게 확 딸려가면서 크게 뭐 손상을 입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 열압력이 무서운 거죠. 그렇죠. 열이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열이 거대한 압력의 파동으로 쫙 밀고 들어가고 하는 그 와중에서 사실 큰 피해를 입는 거죠. 얘기만 들으면 되게 무시무시한 폭탄인데 그럼 이 열압력탄을 처음 만든 것도 독일일까요? 네, 그죠. 사실 이게 화학과 관련된 또 흉악한 것들은 대부분 또 독일에서 시작됐다는 그런 또 편견이 있죠. 근데 이게 열 압력탄은 원래는 독일만 했던 건 아니고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원리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연합국들도 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연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계속 그 가능성은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이런 최적의 폭발을 일으킬 만한 조건을 만드는 요 노하우가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실용화에는 다들 이르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 와중에서 그래도 화학 지식이 풍부한 독일에서는 이런 난점을 조금 더 극복하고 조금 더 실용화에 가깝게 갔다는 점에서 누명을 갖다가 뒤집어 쓰게 된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는 프로판 가스를 연료로 하는 이 열압력탄 초기 모델을 갖다가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프로판 가스통을 갖다가 이용을 해갖고 우리가 왜 네벨베르퍼라고 하는 그 로켓탄 발사기가 있는데 그걸로 쏘는 방법으로 실험을 했다고 하죠. 2차 대전 때 사실 위력이 입증된 거랑 다름없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이후로 다른 나라들도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나갔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이 가능성을 보이니까 냉전 시대가 돼서는 다른 나라들이 연구를 더욱더 가속화시켜 갖고 1960년대가 돼서 Fuel Air Explosive라는 이름으로 베트남 전쟁에 이제 투입이 되기 시작을 했죠. 초기 열 압력탄은 주로 지상을 갖다가 청소하는 목적으로 많이 쓰였다고 해요. 베트남 전쟁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 헬기들이 쫙 날아가 갖고 딱 정글 한가운데 착륙을 해서 보병들이 내리고 작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정글 한가운데 내리려면은 그 밑에가 풀숲이 덮여 있고 해갖고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떨어뜨려 갖고 밑에 갖다가 싹 청소해 버리는 그런 목적으로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붙은 별명이 데이지 커터였죠. 베트남전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좀 인도적인 목적으로 쓰였다고 하면은 그 뒤에 점점 더 끔찍한 무기로 진화를 거듭하게 됐죠. 특히 이걸 더 발전시킨 게 소련인데요. 소련은 이걸 갖다가 이 가능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항공폭탄이란가 로켓탄으로 점점 더 발전을 시켜서 1999년도에 있었던 체첸 전쟁에서 어마어마하게 써먹었죠. 그때 어마어마하게 파괴시키는 걸 보고서 와, 이게 비핵 재래식 무기로는 가장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폭탄이다라는 악명을 떨치게 만든 계기가 됐죠, 그때. 미국도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에서 열압력탄을 쓰지 않았나요? 아, 그렇죠. 그때 고삐가 풀리니까 GBU-43 모압이라는 폭탄이 많이 쓰이게 됐죠. 이 모압이 매시브 오더넌스 에어 블래스트, 공중 폭발 초대형 폭탄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게 이 모압을 갖다가 이 의미로 쓰지 않고 Mother of all bombs,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명으로 오히려 더 많이 쓰이게 됐는데 아까 소련이 쓴 열압력탄 같은 경우도 그래서 별명이 모든 폭탄의 아버지로 또 그쪽은 불렸어요. 그래서 모든 폭탄의 어머니에서 아버지, 부모님을 갖다가 양국이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만들기 되게 간단하면서도 무시무시한 위력을 보여주는 폭탄이라고 하면은 아포칼립스의 세상이 다시 찾아오게 되면은 좀비들을 퇴치하는 데 쓰면 딱 적당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인간이 지구에서 유기체를 죽이기 위해 쓸 수 있는 폭탄 중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산소를 제거하면서 공격할 수가 있고 우주로 나가면 쓸모가 없어요. 우주엔 산소가 그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지구의 전쟁용으로는 아마 가장 효율적인 폭탄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구에서만 쓰고 우주 전쟁을 대비해서는 다른 걸 개발해야겠죠, 나중에. 오늘은 우리 장호주 교수님의 또 다른 모습, 독극물의 화학자의 모습을 볼까 합니다. 저 사실 폭발물보다 독을 좋아해요. 폭발물은 주변 사람도 같이 죽을 수 있지만 독은 죽어봤자 혼자 죽어요. 확실히 이 러시아가 독극물 하면 또 일가견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왜 라스푸틴에게는 청산가리가 먹히지 않았던 걸까요? 살구나 복숭아 이런 씨앗들은 청산 배당체라는 이름으로 들어있어요. 살구씨 먹어볼까 하고 먹으면 그대로 죽기 쉽지 않죠. 암살 용도에 최적화하려면 어떤 특성을 가진 독극물을 만들어야 되는 걸까요? 한 명을 죽일 때 한 1mg이라고 이야기는 되고 그램당 30조? 같이 홍차 한잔 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물어보시는 거죠?